리플의 자체 암호화폐 XRP 8억 개가요.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어치입니다. 이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물량이 단숨에 움직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냐고요? 바로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리플 XRP를 한꺼번에 빼내가지고 정체불명의 새 지갑으로 옮긴 겁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리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코인을 풀어서 팔아버리는 건가? 이렇게 놀랄만한 상황인데요. 이 스을이라는 큰 행사를 코앞에 두고 대량 매도를 준비한다? 뜬금없고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잠시만요. 이 사건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은 이 첫인상 뒤에 숨어있는 맥락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리플이 정말로 현금을 주려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춰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리플은 에스크로 계좌에서 8억 개의 XRP를 한꺼번에 인출해서 이름도 처음 보는 비공개 지갑으로 이체했는데요. 현재 시세로 약 19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대 중반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대규모 거래가 암호화폐 업계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이때 마침 며칠 뒤인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리플의 연례 행사 스웰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거래 시점과 목적을 두고 더욱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에스크로에서 XRP를 푸는 일 자체가 리플의 월간 일정 중에 하나라서 새삼스러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리플은 매달 약 10억 개 정도의 XRP를 계획대로 락업 폐지하곤 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풀린 물량도 대부분 여러 가지 지갑으로 쪼개서 다시 에스크로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8억 개라는 엄청난 양을 통째로 옮긴 데다가 목적지도 리플이 관리해왔던 익숙한 지갑이 아니라 처음 보는 새로운 주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예상을 벗어난 이례적인 움직임에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문가들도 이건 조금 다르다라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됐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 시점이 절묘했습니다. 리플이 이 거금을 옮긴 시각이 하필 자사의 빅 이벤트 직전이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스웰 컨퍼런스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고, 스웰 같은 경우는 리플이 매년 여는 행사로서 국경 간의 결제라거나 토크나 자산 같은 주제를 논의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유명합니다. 올해 스웰 같은 경우는 12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렸는데, 이 전통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의 거물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혹시나 모를 깜짝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부터 높았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번 XRP 이동과 스웰 행사는 무관하다라고 밝혔지만요. 워낙에 타이밍 자체가 절묘하다 보니까 리플 커뮤니티에서는 관련된 추측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추측에 불을 붙인 단서도 있습니다. 미국 거래소 제미니도 한몫을 했습니다. 10월 31일에 다음 주엔 진짜 XRP 코딩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글을 X에다가 올렸거든요. 이 시기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도 곧바로 화제가 됐고, 일부에선 제미니가 XRP 관련된 뭔가 큰 걸 예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죠. 이렇게 퍼즐들이 겹치다 보니까 커뮤니티는 더욱더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2조 원이 넘는 코인이 지갑을 이사했는데도 의외로 가격은 차분했죠. 보도 당시 XRP 가격은 2.4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시가총액은 1350억 달러 수준을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거래량도 평소랑 비슷했고요. 통상 이 정도 거액이 움직이면은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매도할 법한데 오히려 시장은 담담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이 투자자들이 이번 일을 단순한 매도 신호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리플이 잠금 해지한 XRP 상당 부분을 다시 잠가두거나 필요할 때만 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플은 과거에도 월간 에스크로 해제분 중에 쓰고 남은 수억 개씩을 다시 에스크로에 묶어두면서 시장에 풀리지 않게 관리해왔습니다. 공급량을 한꺼번에 쏟아부어가지고 가격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이번에도 대량 이체 소식에 가격이 멀쩡하자 이거는 당장 풀매도 하려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다들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측에서는 SNS에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냥 한 곳에 가만두려고 옮기는 게 아니다, 의도가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작심 발언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동시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런 움직임을 두고 공황이나 덤핑의 신호는 아니다라면서 진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작 이 사단이 났는데 리플 본사는 이 거대한 이동에 대해서 일절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에 평소 패턴과 달라가지고 눈길을 끄는 상황인데도 공식적인 코멘트가 없다라는 거죠. 리플이 매달 에스크로 해제 내역을 보고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지갑까지 등장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결국에 커뮤니티에선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어요. 블록체인 탐색 결과 수신 지갑과 리플 주요 계정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하니까 혹시 모르는 기관 투자자 지갑 아니냐, 어떤 파트너사로 보낸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해답은커녕 현재 의문만 더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왜 하필 지금 이런 방식으로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겠죠. 리플이라는 회사의 전략과 XRP 생태계의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봐야지 실마리가 나올 테니까요. 리플의 행보를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이 회사의 목표랑 사업 모델을 보셔야 돼요. 리플은 전세기 실시간 송금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나온 핀테크 기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과 기업 등의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 기반 가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만들
트이고 있죠. 이때 XRP 토큰은 양쪽 세계를 잇고 있는 다리 위를 흐르는 유동성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쪽 나라 통화를 XRP로 바꿔서 전송한 뒤에 이 순식간에 다른 나라 통화로 교환하는 식으로서 쓰이게 될 겁니다. 이 리플의 핵심 솔루션인 온디맨드 유동성 ODL이 바로 이런 원리인 거죠. 이런 구조에서 XRP의 원활한 공급과 가치는 리플의 성공과도 직결이 됩니다.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XRP 대부분을 함부로 시장에 쏟지 않고 또 에스크로에 잠궈두면서 조금씩 푸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2017년 말 리플은 약 550억 개에 달하는 XRP를 에스크로 계약에 묶어두고 한 달에 최대 10억 개씩만 순차적으로 푼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장에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가격 충격까지도 막겠다라는 약속이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실제 매달 풀린 XRP 중에 일부만 유통이 되고 또 수억 개는 다시 에스크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덕분에 시장에 예고도 없이 물량이 쏟아지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리플 입장에선 여전히 고민이 남습니다. XRP를 너무 조금 풀면 생태계가 안 클 거고 또 많이 풀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졌죠. 최근에 리플 CTO 최고 기술 책임자 측에서는 발언을 통해 가지고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풀릴 XRP를 선 판매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직 잠겨있는 XRP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투자자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시장의 물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리플은 자금을 확보가 가능하겠죠. 아직까지 이게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요. 리플이 그만큼 XRP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모색 중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물량만 틀에 박힌 것처럼 푸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생태계 확장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로 돌아오죠. 앞서 언급한 스웰 컨퍼런스만 봐도 XRP가 얼마나 메인스트림으로 진입했는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 뉴욕에서 열린 스웰 2025 행사에서는 그야말로 월스트리트랑 실리콘밸리가 총출동을 했는데요.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센 회장 같은 내부 인사는 물론이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시티그룹, 피델리티, 블랙록, JP모건 체이스, 마스터카드, CME그룹, 무디스, 소시에트 제네랄까지도 여러가지 글로벌 금융사의 고위 인사들이 스피커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의 고문까지도 기조 연설을 맡았다라고 하니깐요. 이쯤 되면 단순하게 크립토 업계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금융권 전체에 관심이 쏠린 엄청나게 대규모 무대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이런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결국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그리고 전통 금융이 만나는 지점을 함께 모색해보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XRP는 그 교차점에 있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요일에서 XRP 원장과 대형 금융기관과의 통합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 XRP 관련된 투자 상품 출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가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리플 입장에서도 이렇게 높아진 관심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하나 보여줘야 되는 이 부담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수요일 외에도 XRP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촉매제가 대기 중입니다. 바로 XRP 상장지수 펀드, ETF 승인 기대감이죠. 2023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움직임이 본격화가 됐고 이제부터 시선은 XRP 같은 주요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거대 운용사 비트와이즈는 XRP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면서 미국 SEC 심사 막바지에 들어갔죠. 이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여러가지 등도 XRP ETF 관련된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최근에 솔라나 현물 ETF가 미국 시장에 처음 등장해서 단숨에 4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성과를 거두면서 XRP ETF도 머지않아서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힘을 얻었습니다. XRP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에 이어서 글로벌 4위 암호화폐죠. 그만큼 ETF가 출시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유입될 기관 자금 규모도 엄청나게 막대할 거란 의미입니다. 한 전문가 측에서는요, XRP 현물 ETF가 출시되면 첫 몇 달 안에 운용자산 10억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호재 가능성들 속에서 정작 XRP 가격은 최근에 다소 숨고르기 상태였죠. 큰 재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오르내림 없이 좁은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11월 초 기준으로 XRP는 약 2.48달러, 연초 대비 30% 이상 하락한 수준입니다. 올해 한때 3달러를 넘봤던 걸 생각해봤을 때 상당히 내려온 상황이고 10월 초에 기록했던 연중 최저점과 비교하면 이미 80% 넘게 반등한 상황입니다. 즉 저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회복된 뒤에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차트를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XRP는 10월 큰 폭으로 하락한 뒤에 바닥 찍고 나서 몇 주 사이에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간 차트로 봤을 때 아래 꼬리가 긴 해머 캔들이 나타났었는데 전형적인 바닥 다지기 신호로서 불려요. 이 가격이 급락했다가 그 주에 껑충 반등하면서 망치처럼 생긴 캔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오른 가격이 2년간의 평균 가격선인 100주 이평선마저 위로 뚫고 올라섰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34달러 부근 이미 돌파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단기 변동성이 있더라도 중기적인 상승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들을 시사합니다. 여기 대해서 시장 분석가들은 상승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다음 저항선으로 약 3.12달러 선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인데 과거 차트 패턴으로 볼 때도 중요한 매물대로 작용했던 구간이다라고 해요. 물론 이런 예측이 현실화되려면은 앞서 말씀드린 스웰 행사라거나 ETF 승인처럼 실질적인 호재가 뒤따라줘야겠지만요. 여기까지의 퍼즐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을 때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이 설마 리플이 이런 많은 물량을 한 번에 시장에 쏟아내리는 거 아니냐, 이 직감적으로 걱정부터 됐죠. 그만큼 규모가 컸으니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 뭔가 어색했습니다. 가격이 꿈쩍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XRP 시장은 너무나도 조용했어요. 그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따져보기 시작을 해봤습니다. 먼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8억 개 XRP가 향한 곳이 거래소 지갑이 아니었죠. 처음 보는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장에 팔 생각이었다면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로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옮겼을까?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죠. 여기서 앞서 살펴본 조각들이 힘을 발휘하는데요. 이 행사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새로운 주소를 썼다라는 점, 재민이의 의인심장한 투입까지도 이걸 종합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매도 목적이 아니라 뭔가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죠. 많은 XRP 리플 홀더들도 비슷하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몇 해 전만 해도 고래 지갑이 움직였다 하면은 덮어놓고 겁부터 먹는 분위기였었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저게 무슨 의미냐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도 성숙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추측은 추측일 뿐이지 지나친 기대에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섣부르게 패닉에 빠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이번 8억 XRP 이동이 단순 호재다, 악재다, 속단하시기 전에요. 과연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맥락부터 짚어보는 거, 이런 접근들이 투자 판단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선을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녕 이번에 옮겨진 8억 개 XRP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결국에 몇 가지 가능성으로 압축이 됩니다. 가장 기대되는 시나리오는 리플이 곧 이 물량을 투입할 만한 굵직한 협업이라거나 서비스 확대 발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앞서 추측드린 대로 스웰 무대에서 신규 파트너십이라거나 XRP 활용 사업이 공개가 된다면은 이 퍼즐이 완성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의 어떤 대형은행이 XRP를 활용한 국제송금에 합류한다라거나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XRP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한다. 이런 뉴스가 터진다면은 말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리플이 미리 옮겨둔 XRP는 해당 파트너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료로 쓰일 공산이 큽니다. 당연히 XRP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 측면에서도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ETF 같은 기관용 투자 상품 쪽에서 진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직 미국 SEC 승인이 남았지만 만약에 내년이라도 XRP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된다면 어떨까요? ETF 출시를 위해서 초기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 금융회사들이 리플과 거래를 틀 거고 대량의 XRP를 인수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신탁, 펀드들이 출시될 때도 초기 자산을 기관 거래로 모은 사례들이 있었죠. 이 리플이 보유분을 기관에 직접 파는 형태로 유통시키면요, 시장 충격 없이 대규모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는 거. 혹시나 이번에 옮긴 물량이 그런 움직임의 예열이라고 했을 때 곧 눈에 보이는 형태로서 결과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무 일 없듯이 조용히 지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정작 스웰 행사에서 별다른 발표가 없고 ETF 승인도 내년으로 미뤄져 버리면은 이번 해프닝은 그냥 리플이 월말 정산하다가 새지갑 쓴 모양이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꺾이면서 XRP 가격이 소폭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리플의 중장기 전략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XRP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은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몇 년 동안 리플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왔습니다. 커스터디 기업, 트레이딩 플랫폼,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같은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엔 XRP를 글로벌 가치 이동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성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엔 이번 8억 XRP 이동도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가 옅어지는 흐름 속에서 XRP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거래 한 건으로만 보면 미스터리겠지만 그 배경에는 크립토가 기성금융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가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리플은 이런 막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XRP의 미래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리플 XRP와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문이 돌 때쯤엔 이미 늦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기회라는 거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조용하게 찾아오거든요. 투자하시다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그 말이 단순한 속담처럼 들리지만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진리라는 걸요. 시장에서 진짜 수익이 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모두가 떠들기 전 그 잠깐의 고요함 속에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뉴스가 터질 때, 대형 호재가 나올 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항상 반대라는 거. 그 시점은 이미 정보가 다 반영된 뒤고 진짜 고수들은 그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조용히 수익을 챙겨나가시죠.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만 뒤따라가면서 물어보십니다. 호재인데 왜 떨어지냐? 그럴 때마다 시장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빠릅니다. SNS, 커뮤니티, 텔레그램까지 소문은 이미 뉴스보다 먼저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가 호재에 실릴 때쯤이면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 누군가가 미리 사서 팔고 있을 때 한마디로 결과 보고서에 불과하겠죠.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 전에 준비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을 때 조용하게 자기 자리를 쌓아가는 겁니다. 가격이 눌리고 사람들이 이건 망했어라고 말을 할 때 그 시점부터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이 시끄럽고 이번에 진짜 간다 이런 말이 들릴 땐요.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뉴스에 오르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남들이 알아버린 기회인 거고 내가 슬슬 떠나야 될 신호입니다. 이때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에 계절을 지켜주는 진짜 방패가 됩니다. 투자라는 게 기술이 아니라 심리의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들떠있을 때 차분하게 수익 실현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조용히 기회를 잡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투자자입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소문이 퍼질 땐 이미 늦었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땐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 오늘은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쌓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의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바로 코인 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리플 장기 투자 중인데 알트코인도 같이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요. 단순하게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그걸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가, 그게 진짜 핵심인 거고,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믿으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멋있게 말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근데 투자에서는 그게 독이 돼요. 이건 성향이 아니라 희망 섞인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이 진짜 투자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불안해지고 언제 조급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고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느냐로 정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리플 장기 투자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거래 내역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욕심내서 팔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해가지고 차트를 붙잡고 살죠. 결국에 그 감정이 폭발할 때 그 저점에서 또 매도 손절을 칩니다.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라 감정 투자에 가까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진짜로 장기를 지키려면은 알트코인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이 4배인 자산이라면은 그 옆에 작은 비중으로 알트를 섞는 거예요.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소형 알트들 중에 일부를 분할 매수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리플이 잠깐 정체될 때도 시장 전체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답답함이 덜하고 무너질 듯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 알트에서 얻은 작은 수익을 리플 평단을 낮추는데 다시 쓸 수도 있겠죠. 이게 반복되면은 장기 투자의 체력이 훨씬 더 길어진다라는 거고, 결국에 장기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심리적인 여유입니다. 제가 리플 전용 정보방이나 단기 종합방에서 일부 알트 타점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수익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투자의 재미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분할 입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긴 투자 여정이 좀 덜 지루해지겠죠. 투자는 얼마나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버티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믿는 자산을 끝까지 들고 가려면 그 옆에서 심리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작은 투자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알트 병행 전략인 거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리플이냐 알트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심리로 시장을 바라보는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본인은 투자 성향을 냉정하게 분석하시면서 장기랑 병행의 조화를 찾는다면은 리스크는 줄고 효율은 오히려 커질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요, 한 가지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심리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